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문학 비평론 제2장 마르크스주의 비평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르크스주의 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막시즘이라고 합니다. 막시즘. 막스에다 ISM이 붙어서 그 이즘이라는 것은 무슨 주의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56페이지에 이제 보면 마르크스주의 비평의 이론과 이론의 역사와 체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르크스 비평은 첫째 줄 나오죠. 칼 마르크스죠. 칼 마르크스. 칼 마르크스와 그다음에 프리드리 엥겔스. 엥겔스죠. 그래서 이 막스와 엥겔스의 어떤 이론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나오는 건 뭐 넘어가고요. 57쪽으로 이제 가보면 이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게 나와요. 토대와 상부 구조. 이런 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말인데 거기 그 57쪽을 보세요. 57쪽. 57쪽. 거기 그 밑에서 7째 줄 올라가면 이런 말 있죠.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유명한 토대와 상부 구조 이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여기 나왔죠. 자, 이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정치 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그 밑에 나오죠. 인간은 그들 생활의 사회적 생산 과정에서 일정한 필연적인 자신의 의지로부터 독립된 관계, 즉 그들의 물질적 생산력의 일정한 발전 단계에 조응하는 생산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 이 생산 관계 전체는 사회의 경제적 구조, 실질적인 토대를 구성하며 이 토대 위의 법적, 정치적 상부 구조, 여기 네모 좀 쳐놓으세요. 상부 구조가 구축이 되고 이러한 토대에서 사회적 의식의 일정한 형태들이 이 조응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게 빛을 조자거든요. 빛을 조자에 응할 응자예요. 조응. 비춰서 응한다. 그러니까 반응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58쪽에 이제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토대와 상부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이런 그 마르크스의 어떤 주의 이론의 상당히 중심적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토대와 상부 구조는 토대라고 하는 것이 기차면 상부 구조는 기차가 갈 수 있는 보겠어요? 레일이에요, 레일. 만약에 또 토대라고 하는 것이 비행기라면 상부 구조는 비행기가 갈 수 있는 활주로입니다. 활주로. 자, 이런 것을 이제 이 마르크스 주의에서 토대와 상부 구조라는 그런 말을 쓰게 됩니다. 자, 59쪽으로 가면요. 리얼리즘이 나와요. 59쪽에. 이 리얼리즘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세 번째 줄부터 보시죠. 리얼리즘의 문제. 문학이 일정한 계급 이데올로기를 반영하고 동시에 그것이 계급 투쟁에서 쭉 밑줄 치세요. 지배 계급의 편에 서서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고 혁명을 앞당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마르크스의 주의의 그런 그 주장인데 기계적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변증법적인 문학예술의 기능과 소임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것은 해겔의 이제 이론을 이야기하는 거죠. 변증법. 해겔 변증법이죠. 그래서 이 변증법이라는 것은 정이 있고 그다음에 반이 있고 이것에 합이 있다. 자, 이런 정반합을 상당히 강조한 이론이 변증법입니다. 자, 59쪽에 밑에서 세 줄 올라가면요. 그래서 이제 엥겔스가 영국의 소설가인 마거릿 하크니스의 작품 도시의 소녀에 대한 독감으로 보낸 편지 속에 있는 리얼리즘에 관한 그런 정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얼리즘이란 것은 사실주의 뭐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거기 60페이지에 첫째 줄에 나오죠. 내 생각으로 리얼리즘은 세부적 진실 외에도 전형적인 상황 하에서 전형적인 인물의 진실된 재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상황, 전형적인 인물 이런 말 나오죠. 그게 이제 리얼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 충실한 재현의 조건이 세 가지다. 밑에 있죠? 하나는 세부적인 진실, 전형적인 상황, 전형적 인물. 세전전이죠. 그러니까 세부적 진실. 그다음에 전형적 상황, 전형적 인물.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60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의 6째 줄 좀 보면 이제 발자크가 나오죠. 발자크. 이제 이 발자크의 소설. 이제 발자크가 이제 중요한 리얼리즘 작가. 리얼리즘이죠. 그래서 이 리얼리즘 작가의 어떤 법예, 평범한 예죠. 이런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이 루카치가 나와요. 61쪽 보시면. 게오르그 루카치. 이 루카치가 이제 한 유명한 말이 뭐냐면 총체성이죠.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있죠. 루카치는 문학이란 객관적 현실을 전체적 관련 아래 파악하고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리얼즘에 관한 여러 이론 중에서도 이 총체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문학이라는 것은 인생의 제반의 모든 걸 다루죠. 이게 바로 총체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좀 여러분이 알아두실 것은 이 루카치와 골드만이라고 하는 이제 중요한 비평가가 있는데, 이 루카치는 헝가리 출신이고요. 골드만은 루마니아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분은 전부 다 동유럽 출신의 비평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평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바로 반영론적인 관점을 다루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반영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반영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문학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혁명을 위한 계급투쟁의 도구다. 자, 이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짓프랍이라고 해서 에지테이션 프로포간더, 그러니까 에지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동요라는 뜻이고요. 동요. 프로포간더라는 것은 선전이라는 뜻이에요. 선전.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아짓이 있고요. 여기에 프랍이 있죠. 요게 두 개가 이제 합성어서 에짓 프랍이란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제 루카치의 총체성, 이게 상당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62쪽으로 넘어가서요. 62쪽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62쪽에 거기 보면 또 하나의 미적 반영의 특징은 예술 작품은 환기적인 성격. 이 환기라는 것은 불러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이걸 환기한다고 했죠. 환기 작용은 불러일으키는 작용이죠. 그래서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예술적 환기의 진정한 위력과 심도는 인간의 내면을 지향하는 데 있다는 것이 루카치의 생각이었다. 밑줄 좀 치세요. 그러니까 밑에서 한 9째 줄 정도 위로 올라가면 있죠. 그거 좀 밑줄 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총체성 63쪽은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5쪽으로 가면 소비에트의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라는 부분이 65쪽에 가면 나와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비평도 이제 아까 좀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65쪽의 첫째 줄에 보면 마르크스주의 비평의 계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는 공산주의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 소련의 이론 작업이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주의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차지하는 것은 셋째 줄에 있죠.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난 지역이다. 또 실제로 마르크스 엥겔스가 정초했던, 그러니까 기초를 만들었던 이런 뜻이죠. 문학 이론을 현실적인 토대 위에서 추진하고 검증할 기반을 갖춘 상태에서 이론을 개진해 나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뭐 나오는 이야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망의 이론을 좀 보도록 하죠. 자, 69쪽에 보시면 69쪽에 골드만이 나와요. 69쪽에 보면. 이 골드만이라고도 있고 골드망이라고도 있는데, 이 골드망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 사람도 변증법적인 방법을 주장을 했고요. 자, 이분은 이제 문화창조의 주체. 자, 문화창조의 주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개인보다는 사회 계급이 중요하다.
자, 이걸 이제 강조했죠. 개인보다는 사회 계급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중요하고요. 70페이지로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계관에 관한 이해를 전제할 때 골드망의 숨은시는 비극적 세계관에 관한 연구다. 그런 말 있죠. 밑줄 좀 쳐놓으세요. 골드망의 숨은시는 비극적 세계관이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골드망이라는 분은 이제 거기 그 다음 단락에 다섯째 줄, 그 다음 단락에 골드망은 루카치와 지라르의 소설 정리에서 암시를 얻어서 19세기의 소설 구조를 다음과 정의하고 있다. 자,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 밑에 소설은 타락한 사회에서 타락한 양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추구한 이야기로 특정져지며 주인공에게 있어서 이러한 타락은 간접화에 의해서, 간접화라는 것은 일종의 중재라고 봐도 됩니다. 중간에서 진정한 가치가 내재적인 수준으로 되어 명백한 현실로는 소멸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타락한 사회, 세상에서 타락한 양식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70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면 주인공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는 반면에 사회는 썩어 있다는 거죠. 타락해 있다. 그래서 주인공과 사회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인공이 진정한 가치를 추구함에 있어서 타락한 사회가 제공하는 타락한 양식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주인공과 사회가 다 타락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내용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쪽 정도로 가보면 73쪽에 거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베냐민이 나오죠.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은 새로운 대중매체의 발전에 대해서 뭡니까? 경계할 것은 경계하면서도 그런 양상을 긍정해야 된다. 대중매체에 대해서. 아돌노는 베냐민의 그러한 전망을 비판적으로 본다. 베냐민은 기술 복제 시대의 예술 작품, 그런 논문에서 대량 복제가 가능해진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과거의 어떤 특권 부르주아 엘리트의 영역이었던 예술 작품, 그것의 제의적 성격이 떨어져 나가고 마침내 예술이 이제 정치를 향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측면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것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도르는 그 베냐민의 생각이죠. 베냐민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4쪽에 거기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단락입니다. 74쪽에 베냐민 역시 보들레르의 시들을 통해 프랑스 제2 제정기의 파리라는 거대한 근대적인 도시의 이기적이고 파편화된 삶의 조건들이 모더니즘의 텍스트에 어떻게 반영되는가를 잘 분석함으로써 모더니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춘향전이라고 하는 작품 있죠. 이 춘향전을 마르크스주의적으로 분석을 한다면 거품 경제의 허위적 가치, 자, 이런 것을 또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작품 있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도시 하층민의 고통이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르크스주의적인 비평,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작품들을 볼 수,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로 이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이 바로 마르크스주의 비평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 마르크스주의 비평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